한 국가의 권력이 자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 그 나라의 운명은 영원히 바뀝니다. 1989년 중국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젊은이들의 이상이 탱크 바퀴 아래 짓밟히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총탄에 의해 침묵당한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한 정치인의 죽음에서 비롯된 작은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으로 번져갔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이라는 한 남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후야오방은 당시 중국 공산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다른 공산당 간부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적 성향의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존경하던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촐한 추모 행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추모 행렬이 점점 거대한 물결로 변해갔다는 점이죠. 대학생들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한 것은 정부 관리들 사이에 만연한 부패 문제였습니다. 또한 언론이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했죠. 이들은 중국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 전 세계적인 민주화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통해 개방과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거든요. 중국 역시 문화대혁명이라는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면서 덩샤오핑의 주도하에 시장 경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도 강하게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4월 22일 후야오방의 공식적인 장례식이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장례식장 밖에 모여들어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학생 대표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정부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시 총리였던 리펑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완전히 무시당했고 정부 고위층은 아예 이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죠.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4월 26일 공산당의 공식 언론기관인 인민일보에서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학생들의 시위를 정치적 동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움직임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계속 지속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죠. 이 사설이 발표되자마자 베이징 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대자보들이 빼곡히 붙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위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학생들은 이 사설을 보고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매도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학생들은 베이징 학생자치연합이라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정부 고위층과의 진솔하고 평등한 대화를 원했고 4월 26일에 발표된 그 문제의 사설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료들의 부패 척결과 언론 자유 확대, 정치 개혁 추진 등을 주요 어젠다로 내세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결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공산당원이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도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갈망했던 거죠. 5월 4일에는 무려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베이징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은 1919년 5월 4일 운동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학생들이 1차 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중국 내 이권을 일본에 넘긴 것에 강력히 항의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70년 전 선배들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였던 거죠. 이번에는 단순히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베이징 시민들, 일반 노동자들,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위 규모가 이렇게 커지자 당시 공산당 총석이었던 자오즈양은 이 시위를 애국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 발언에 위안을 얻어서 학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달이나 차이링 같은 핵심 학생 지도자들은 시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13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천안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머물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정말 극단적이고 위험한 선택이었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단식 투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나자 일부 학생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베이징 전체에 알려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음식과 물, 의료용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리는 학생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5월 중순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몰려온 학생들과 시민들로 인해 천안문 광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5월 중순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로 인해 국가적 체면이 크게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5월 18일 마침내 리펑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학생 대표들과 만나는 역사적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시작부터 매우 험악하고 대립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몸이 극도로 약해진 학생 지도자 차이링은 병원 가운을 입고 나타나서 정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광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죠. 결국 이 대화는 아무런 성과나 합의점 없이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학생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몇 주 전에 학생들을 달래려고 노력했던 자오즈양 총서기도 직접 광장에 나와서 단식 투쟁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학생들의 결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정부는 마침내 베이징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통금령과 집회 금지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 광장에 머물렀죠. 천안문 광장은 말 그대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의 섬이 돼버렸습니다. 이 시기 광장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모방한 민주의 여신상이 세워졌고 학생들은 이를 중심으로 자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국제 여론도 학생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6월 3일 오후 9시 50분 베이징 시정부는 시민들에게 긴급 방송을 통해 안전을 위해 천안문 광장과 그 주변 지역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시각 베이징 외곽 여러 지점에는 무려 20만 명에 이르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집결해 있었거든요. 그들은 최고 지도부의 최종 진압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군인들이 광장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서 전 세계가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향해 가차없이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베이징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수많은 비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군인들이 설마 실제로 발포할 줄은 몰랐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6월 4일 이른 아침
군인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완전히 진입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위의 상징이었던 민주의 여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49일 동안 계속된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를 향한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사망자 수는 중국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백 명 정도라고 하지만 해외 추정치는 수천 명에서 1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죠. 어떤 이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고 정치적 현대화의 소중한 역사적 기회도 놓쳤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런 강경한 대응이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줬고 이후 30년간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월 4일, 천안문, 탱크맨 같은 관련 검색어들이 모두 차단되고 있죠. 매년 홍콩에서는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리고 수만 명이 참석해왔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그마저도 점점 제약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극적인 무력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시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전 인류가 깊이 성찰해야 할 보편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